장사학 운영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주에서 좀 관심을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탁합니다. 네. 예, 부원장님, 정경목 부원장님 초청장에는 예, 인사이동이 한 이틀만 빨리 났어도 저희가 제대로 된 제가 실을 수 있었는데요. 이미 발송이 다 된 다음에 나왔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원래 제가 질문했던 게 상당히 좀 많은데요. 앞서도 보셨겠지만 개인적인 얘기들, 나의 학문 그런 얘기도 있는데 시간도 좀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은 간단히 넘어가기로 하고 제가 평소에 좀 묻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한 3, 4년 됐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른바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팟캐스트가 엄청 핫한 팟캐스트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중에 그 외전으로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그래갖고 5부작이 있었는데요. 예. 그때 이제 정경무 선생님이 그 팟캐스트에 출연하셔갖고 그 5부를 진행을 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연배로 따지면은 이제 상당히 많은데 이른바 뉴미디어 상당히 좀 대중친화적이고 책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장소 홈페이지나 그런 것들보다도 상당히 파급력이 강한 그러한 뉴미디어고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이 상당히 파급력이 강한 팟캐스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경험들 그리고 이러한 뉴미디어를 활용한 고문서의 어떤 방안들에 대해서 이걸 진행하시면서 어떤 경험이나 그런 소회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예,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그 팟캐스트를 그냥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출판사에서 그 박시백의 그 조선왕조실록을 만든 출판사 휴머니스트에서 운영하는 팟캐스트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얘기했는데 의외로 고문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조선왕조실록 듣다가 이제 외전으로 그렇게 잠깐 휴머니스트에서 나온 책들을 소개하면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풀어서 얘기를 했고 책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얘기들을 좀 했기 때문에 저도 일회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뉴미디어를 통해서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그 뒤에도 계속 약속은 했었는데 제가 출연을 못했습니다. 고문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거 가령 전자기기 잘 다룬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영 아닌데 그래도 제 나이 또래에서는 좀 잘 다룬다고 했는데 최근의 발전 속도에는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해서 제가 공부하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젊은 학생들한테 부탁을 하면 훨씬 더 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의도적으로 잘 만들어줘서 그런 활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고문서를 한다고 해서 이런 현대 그런 미디어를 멀리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가끔씩 연구직들 하는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날 것 그대로 나가는 것. 어떻게 보면 이 대중화라든가 대중들에게 하는 파급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정경무 선생님이 하셨던 그런 팟캐스트 같은 것들 너무 무겁거나 그렇지 않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어떻게 가벼운 얘기로 시작을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좀 종아리를 걷고 해치를 좀 맞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포스터나 그런 데도 나와 있는데 우리 장서학의 고문서 사업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문서 몇십 면접을 조사했느니 몇십 개 가문을 했느니 그런 걸 하지만 역시 그 겉에서 볼 때 가장 늘어나는 고문서 사업의 대표적인 업적은 고문서 집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벌써 119책이 정확하게 120책이 나와 있고 그 중에 30여 책의 종서본이 나와 있고 또 최근에는 역주, 스토리텔링 해갖고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문서 집성과 장서의 도서 관행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정보화나 그 이중에 고문서 역주와 스토리텔링을 따로 하고요. 일단은 고문서 집성과 장서의 도서 관행에 관련해서
부원장 정경호 선생님이 평소에 많은 생각과 어떤 비판적인 견해가 있으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풍부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1982년도에 광산김씨 고문서를 내는 걸 시작으로 해서 한 35년 동안 지금 120권, 119권 책이 나왔죠. 제가 연구처장일 때 100권을 낼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동양에서도 굉장히 동양사회에서 굉장히 희귀한 일이다. 그래서 국제학회를 좀 하자라고 했었는데 그때 일이 좀 잘 안 됐었습니다. 어쨌든 이 고문서 집성 120권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학중앙연구원 간판사업이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하고 그 구비문학대기하고 그다음에 고문서 집성 3개를 듭니다 항상.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학술적으로는 고문서 집성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큰 일들을 한 거죠. 대단한 업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쉬움들이 많죠.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도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한 가문의 고문서들을 망라해서 전체를 다 볼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그 중에서 선별을 합니다. 근데 그 선별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한 사람의 시각으로 선별을 하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부안김씨 고문서를 공부를 했는데 부안김씨 고문서 중에 아주 중요한 문서가 몇 개 빠져 있어요. 책을 낼 때마다 근데 그것은 저희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볼 수가 없는 거죠. 와서 마이크로필름을 일일이 다 돌려봐야 하는 거죠. 관찰 같은 경우 요즘에 부안김씨 고문서를 가지고 관찰을 하다 보면 정서본에 아예 한 줄이 빠져 있다든지, 그 다음에 관찰 같은 경우는 수신자, 발신자가 빠져 있다든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연구하라는 것은 사실 귀중한 정보들을 다 빼놓고 연구하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연구했을 때 오류라는 것은 얼마든지 많을 수 있고, 그래서 전부 다 실어줘야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실어준다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그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선별을 해야 하는데 그 선별을 한두 사람이 할 게 아니고 이제는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위원회 같은 걸, 선정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한 5사람한테 나눠줘서 각자 와서 그걸 가지고 이건 넣자, 이건 빼자, 이건 어떤 이유에서 넣어야 한다, 이건 어떤 이유에서 빼야 한다. 그렇게 해서 책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저 경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학생들한테 가문의 고문서를 연구를 시킵니다. 근데 가문의 고문서를 연구를 시키면 지금 고문서 집성에 빠져 있는 문서를 들고 나와서 설명할 때가 많아요. 자기가 다 마이크로필름을 돌려서 보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연구를 하려면 여기 와서 정서본이나 영인본 이외에 다른 걸 가지고 그 마이크로필름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하지만 연구자들이 사실 매일 와서 그걸 돌려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위원회 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서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처음에 정서본을 냈습니다. 일본 대일본 고문서처럼 저희도 정서본을 1, 2, 3, 4권까지 냈는데 1, 2, 3, 4권까지 정서본을 내니까 활자만 가지고는 고문서 형태도 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차라리 고문서를 그냥 원본으로 영인이라도 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영인을 또 한동안 했습니다. 영인을 한동안 했는데 영인을 또 한동안 하다 보니까 야, 정서를 해줘야 연구를 하지 어떻게 하느냐 해갖고 별섭이 늦게 한 1890 몇 년도부터 다시 40집인가에서부터 고문서 8집, 고문서 집성 8집을 다시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문서 이제 1집이나 2집을 봐도 원문에
오탈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탈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 뒤에는 그때만 해도 장순범 선생님이라고 아주 탈초 초서 전문가이신 분이 했는데 또 그렇게 오탈자가 많은데 그 뒤에 는 대학원생들 중심으로 뭐 예산이 풍부하지 않으니까 대학원생들 중심으로 지금 장서가 고문서실에 있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오탈자가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 뭐 이 오탈자는 왜 쪼잔하게 이렇게 120권까지 책을 냈다는 걸 대단하다고 하면서 쪼잔하게 그 오탈자 가지고 얘기하느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기초 중에 아주 기초 사업이에요. 글자 하나가 틀리면 해석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오자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오자를 꼭 잡아줘야 하는데, 뭐 이 오자 가지고 더 오랫동안 얘기했으면 뭐 그렇지만 영산 선생님이라고 박병호 선생님, 이제 고문서에 우리 태도이시고 원로이시고 고문서 연구의 장을 여신 분인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뭐 꼭 장서각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나온 고문서를 보시면 쭉 보고 아이 부끄럽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분은 일본 대일본 고문서처럼 오탈자가 없는 그런 자료집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건 사실은 시스템만 갖추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급하게 내고 우리가 그냥 한두 사람이 교정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탈자가 나옵니다. 과거의 일을 얘기해 보면 제가 전북대학교 있을 때 거짓말 아니고 교정을 저 혼자 한 30-40번 봤어요. 그리고 이제 저 후배들한테도 부탁을 해서 좀 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오탈자가 없다 생각하고 갖고 와서 영산 선생님한테 드렸는데 영산 선생님이 한 2주쯤 후에 무슨 등기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영산 선생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페이지마다 오자 있는 걸 다 잡아갖고 당신이 일일이 복사를 다 했어요. 이 오자, 이 오자, 이 오자. 그리고 고생한 건 알겠는데 오자가 있으니까 다음에 혹시 재판을 찍으면 이걸 반영해달라. 근데 뭐 지방 박물관에서 무슨 그 재판을 찍을 기회가 없어서 지금도 그 원고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오자는 좀 없애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은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장서가 같으면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시스템을 갖추면 그런 오자들은 거의 잡아낼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안 갖추니까 그런 오자나 이게 지금 반복되는 오류들이거든요. 이런 오류가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셀렉트를 할 때면 어쩔 수 없이 셀렉트 한다면 꼭 목록을 전체 그 가문에 수장된 목록이라도 적어주시하고 그 목록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적어줘야 그 어떤 비록 영인 되어서 출간은 안 됐지만 그 집안에 이러이런 문서들이 있었다. 조각 문서라도 그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목록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이제 고문서 입성을 내면서 많은 오류가 있고 또 예산의 문제도 있고 또 시간의 문제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한계를 보이는 경우를 저도 실무자로서 많은 책을 내갖고 그렇기 때문에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항상 오탈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내는 거는 오탈자를 무서워해서 책을 안 내는 것보단 그래도 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내는데 그래도 역시 보는 입장에서는 더 완벽한 책을 그리고 공급하는 입장에서 더 완벽한 책을 공급하는 게 원칙이죠. 예, 그것을 위해서 결국 이제 시스템이나 그런 문제들은 좀 이따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정영 선생님의 말씀은 뭐 받아들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선별의 문제 관련해서인데 우리가 이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고문서 입성에 대해서도 이거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이 영인본을 계속 끌고 나갈 것이냐, 정서본을 끌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이게 계속적으로 선별이 되는데 저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제가 찾는 자료들은 항상 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부 기록력 위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소집상 제가 원하는 책이 나오는 거를. 그래갖고 저는 의뢰의 MF 필름을 돌려보는데 그러던가 제 입장에 저희 고문서 연구실의 입장은 어떻게 해도 고문서 입성은 모든 자료를 실 수가 없고 어떻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상당히 힘들고 그래갖고 이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웹을 한번 이용해 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책으로는 그래도 물론 대표성을 더 갖춰야 되지만은 책으로는 대표적인 문서를 나가더라도 우리가 웹을 통해서는 전체 자료를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뭐 오탈자가 있어도 계속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경우는 그래갖고 그러한 웹 사업의 기획, 그 다음에 또 내부적으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한 뭐 요새 그 결제 올라가는 게 RFID로 올라가고 있을 텐데 그런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장기적으로는 아까 그 2부에서 선생님들도 얘기했는데 각 기관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전체 포탈이랄까 고문서 포탈이랄까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장서학의 어떤 정보와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계시는 게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서학의 그 정보와 방향 같은 건 지금 잘 하고 계시죠. 예. 그 고문서 자료관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고 책이 절판돼서 구하지 못한 것 같은 경우를 지금 고문서 자료관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오탈자 같은 경우 신고 시스템, 신고 항목을 놓으면 보다가 독자들이 이거 틀렸다라고 얼마든지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면 아예 그러니까 종이 출판은 이제 접고 종이 출판은 접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라고 보고 왜냐하면 종이 출판을 해도 우리나라 고문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걸 축소해서 글씨가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인터넷으로 고문서 자료관 같이 해놓으면 얼마든지 확대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사실 실물보다도 훨씬 더 그 글자 판독이 쉬워요. 예. 그래서 아예 고문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책 출판은 중지하고 오히려 더욱더 그 예산을 써서 그 전자출판을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고문서 집성 100권 됐을 때 방향을 틀자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예, 훨씬 더 이런 쪽이 낫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이 그런 면에서는 전자 시스템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 뭐 지방의 자료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호남 같은 경우 위기에 처해 있죠. 이게 끝나면 그 서버가 과연 돌아갈 건지 사실 저희들이 과거 경험이 있죠. 호남 기록문화 시스템 같은 경우 국가로부터 20억 이상을 받았는데 서버 관리할 돈이 없어가지고 그 20억 받은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굉장히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뭐 그럴 염려가 없으니까 오히려 고문서 자료관을 활용해서 그렇게 내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책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인터넷을 잘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면 실적을 어떻게 보고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보화에서는 이제 저희 고문서 연구실에서 기획하고 있는 방향하고 상당 부분 같은 의견을 보여주고 계시죠. 부원장님이 다른 분도 아닌 부원장님이 이렇게 같은 의견을 보여주시니까 참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을 내는 것 같은 경우에 이제 수는 줄이더라도 아까 그 김영수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문중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어떻게 그것은 사실은 소량 출판 가능하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필름 다 찍혀 있기 때문에 소량 출판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주제로요. 우리가 이제 고문서 사업이 40년 가까이 가면서 조사 수집,
뭐 정리, 그다음에 기초 연구를 통한 자료집 간행. 그다음에 좀 나가서 이제 정보학까지.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초 연구 뭐 그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아까 뉴미디어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급할 것이냐, 어떻게 이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이것을 접근하게 하고 어떻게 활용하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다 보니까 어떤 고문서 역주의 문제,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그리고 번역의 문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고, 최근 근래 몇 년 이것들을 상당히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걸 시도하다 보니까 사업은 커지고 할 일은 많아지는데 이제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일은 좀 늘어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완전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결국 이제 고문서라는 이 만지기 어려운 자료들, 다가서기 어려운 자료들을 좀 더 수월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최근에 이 장소학에서 수행하고 있는 고문서 역주, 번역,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방향들, 비전공자라든가 대중들을 위한 방향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좀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령 그 고전번역원하고 국사편찬위원회하고 우리 한국어중앙연구원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들은 전략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약점이에요. 그 가령 고전번역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승정원 일기를 하는데 350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듣고 있던 그 국회의원이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책 뭐 내려고 뭐 어느 정도 예산이 있으면 되냐? 뭐 한 500억 정도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야 다리 하나 놓는데 350억인데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고 막 화를 내면서 그 교육부 국장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세워가지고 대책 마련하라고. 대책 마련하라고 하면 사실은 그 해에 10억이라도 내려가요. 그렇게 이제 매스컴을 이용한다든지 그 국회의원을 이용한다든지 그게 이제 전략이 있는데 우리는 전략이 없어요. 이제 그게 굉장히 큰 문제죠.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게을러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인해서 주면 그거 가지고 공부하면 되는데 탈출해달라고 해요. 정서해달라고. 정서해주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보냐. 번역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번역이 오랜 우리한테 과제였었는데 뭐 예산을 안 주니까 생각을 못 한 거죠. 아까도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미리 계획을 짜서 놓고 있다가 그런 기회가 오면 딱 잡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것 같은 경우는 엉뚱하게 정치적인 바람, 스토리텔링이라는 정치적인 바람을 불어서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역주가 안 돼 있으니까 안 되게 생겼으니까 번역을 하라고 한 거예요. 갑자기 번역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시스템을 딱 갖추고 있으면서 예산만 들어올 수 있게끔 기다리고 있었으면 지금 책이 엊그제 2권 번역되어서 나왔는데 광산김 씨하고 부안김 씨하고 훨씬 더 잘 나왔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일 자체를 뭐 불과 한 6, 7개월 주나요? 번역에 6, 7개월 주고 그걸 번역해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출판해내야 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오탈자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오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은 좀 시스템을 갖춰서 가령 고전번역원 같은 경우 오역이 거의 안 나와요. 오역이 거의 안 나오는 이유는 번역자들이 들으면 등급 이제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번역자들을 4등급으로 딱 나눠요. S, A, B, C. 그러니까 C를 맞으면 재번역을 그 사람한테 재번역을 줘요. 그래서 다시 또 C를 맞잖아요. 그럼 그 사람 아웃이에요. 번역자 명단에서 빼버려요. 그 S, A, B만 주는데 그 당연히 차별이 다르죠. 돈 차이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 나눠주는 게 아니고 문서를 내년이나 내후년 나갈 문서를 미리 위원회 같은 데서 등급을 결정해서 난이도를 결정해요. 그래서 이것은 S등급 사람만 번역할 수 있다. 이건 A등급 사람한테 맡게 한다. 이건 B등급 사람한테 맡게 한다. 그렇게 해서 맡겨서 나오기 때문에 오류가 적은데다가
또 이제 검수 과정이 세 번 또 있어요. 검수 과정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자신만만하죠. 자신만만해서 지금 고전번역원에서 하는 소리가 모든 번역은 우리 검수를 맡아라. 그리고 우리가 컨트롤 타워 노릇을 하겠다. 번역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능력을 우리가 따져보겠다라고 이 얘기를 할 정도가 된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런 번역 내다보면 얼마 후에 그런 쪽으로부터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시스템을 빨리 갖추는 것이 어차피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된다면 시스템을 갖춰서 뭐 한 1, 2년 책을 못 내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토리텔링은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돼요. 뭐 작년에도 스토리텔링에 관해서 학회를 한번 했잖아요. 여기서. 그런데 스토리텔링은 또 다른 훈련을 해야 해요. 그냥 아는 것을 쉽게 쓴다고 해서 스토리텔링이 아니에요. 스토리텔링이라는 구조를 만들어서, 얘기의 구조를 만들어서 사람을 유인하고 또 해설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부들을 해야 하는데, 그냥 사람들은 뭐 스토리텔링 그거 쉬워, 뭐 쉽게 얘기하면 말로 잘 풀어서 얘기하면 돼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스토리텔링보다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가장 기초적인 이 고문서에 집착하듯이 좋은 책을, 좋은 고문서를 선정하고 그 고문서를 잘 정사하고 그 고문서를 잘 역주해주고 거기까지 하고, 그래도 이제 시간이 남으면 스토리텔링 해야죠. 근데 우리가 이전에 좋은 뭐 영인에서 책을 내고 그다음에 그 정서하고 그다음에 역주하고 여기만 하려고 해도 지금 우리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스토리텔링 이전까지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작년에 한류 지속 발전 고문서인가요? 지속 가능한 뭐 한국 무슨 소스 학술대회 됐었죠. 그때도 스토리텔링 관련해서 기자들이나 뭐 국외 토론자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스토리텔링의 영역은 연구자의 영역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어서요. 그러면 이제 장서각 한국 고문서 사업의 시스템하고 중장기적인 그 방안에 대한 견해를 한꺼번에 질문하고자 하는데, 지금 하신 말씀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시스템적인 문제들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사업이 1년 단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내에 무조건 성과를 내야 되죠. 그러니까 책을 내도 1년 내에 내야 되고, 탈출해도 1년 내야 되고, 번역서도 1년 내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사업 기획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실제로 사업 기간이 뭐 한 반년에서 뭐 8개월 그런 정도의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1년 단위의 사업 수행에 대한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2부에서 오셨던 선생님들, 다른 분들은 좀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상당히 안정적으로 고문서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40년 된 고문서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처음에는 뭐 역사연구실이나 그런 데서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국학진흥 사업이라고 해서 상당 기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학진흥 사업단이 만들어지고 한국학 기초자료 사업으로 10년짜리 사업이 진행됐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내년이 마지막 해고 후년 2월 달이 이제 종료가 되는데, 그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로젝트라는 게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장서학의 본연의 사업이고 본연의 업무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스탁 과제를 하고 있고, 거기다 이게 10년 장기 과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장기 과제가 이제 끝나는데 그 다음에 또 장기 과제가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끝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신호는 없으니까요. 그런 불안정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뭐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거기도 한데, 이 한국 고문서 사업이란 것이 결국은 사람들의 인력을 갈아 놓는 사업인데, 주로 이제 젊은 연구자들이 그 현장에서 발로 뛰고
고생하면서 하는 사업인데 결국 그 사람들은 그러한 수탁과제의 연구보조원,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청년 인턴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안정한 지위로 이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서 연구직들이 숫자는 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숫자가 는 것보다 더 많이 사업이 늘어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예산은 많아지고 하는 일은 많아지만 결국 한국 고문사업의 기초는 여전히 이 젊은 연구자들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계속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그리고 이제 마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으로 이 한국학 기초자료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10년 차가 마무리가 되고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10년 그 내년 이후에 중장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한국 고문서 사업을 장사해서 꾸려나간다고 할 때 부원장님으로서 그리고 고문원 관리학과의 교수님으로서 어떠한 충고를 해주실 수 있을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아무런 말씀은 더 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이번이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원장님께서 매년 성과 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군다나 6개월 만에 이제 다 부서 업무 보고를 다 받으신 뒤에 하시는 말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해 책을 그해 연구한 것을 바로 그해 된다든지 성과를 그런 것은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만큼 그걸 잘 설득하느냐는 거고, 사실은 이제 원장님이 현실에 빨리 적응하시기 전에 지금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학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은 매년 그런 책을 매년 그렇게 논문을 쓰시지 않은 분이에요. 거의 당신은 사실 논문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 논문 한 편이 다른 사람 논문 5편보다 낫다. 물론 농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연구는 숙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연구는. 근데 1년도 못 되는데 무슨 성과를 내고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지금 계획을 잘 세워서 2년 정도 혹은 3년 정도 숙성을 해서 성과를 내는, 그게 훨씬 더 우리 연구원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을 저도 옆에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고문서 작업이 얼마나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길게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계속 성과주의에 매몰돼서 그런데 성과급을 없애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과급을 없애겠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그런 성과에 매달려서 심하게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연구비 주고 글 안 써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평생 그 연구 때문에 그 연구를 잊지를 못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써낸다. 이렇게 좀 긴 안목으로 봐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이상적이죠. 예.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실 때 우리가 틀 전체를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불과 5개월 내지 6개월 만에 그것도 한 책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예. 5개월에 6개월에 서너 책을 내야 돼요, 동시에.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하는 거죠. 예.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이것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좀 다른 얘기인데, 지금 사업 전체를 한번 장사가 그 15명 전문 연구자 플러스 또 다른 전문 박사 연구자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모여서 정말 이건 우리가 꼭 해야 할 사업인가? 아니면 이것은 꼭 해야 하지만 1년 내에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인가 해서 그걸 좀 천천히 가는, 그리고 성과를 제대로 내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다면 거기에
원장님도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어떻게 마지막 질문은 제가 이게 정경무 선생님이 대학원장이셔갖고 준비했던 질문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장서학이 그 어느 것 못지않은 필드워크를 훈련할 필드워크의 장이고 그래갖고 이게 교육적으로 상당히 탁월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 그걸 뭐 어떻게 대학원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대학원장 지금 벗으셨는데 어떻게 잘렸죠. 간단하게 하면서 마무리를 예. 예. 그 처음 올 때부터 그랬고 꿈은 그런 거죠. 우리 과 학생들이 장사학에 와서 수업 시간에 문서들을 만져보면서 훈련을 하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간도 없죠. 사실은 아쉬운 점들이 많아요. 이거의 3분의 1 정도가 지금 줄어드는 거죠. 건물을 지을 때. 또 그때 그 같이 일하시던 분이 있죠. 그 수장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수장고를 굉장히 또 크게 지은 거죠,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와서, 우리 대학원생들이 와서 실습할 공간이 없죠. 지금 보존 처리실이 공간이 부족해서 난리듯이 조금만 더, 그러니까 정말 불과 1, 2년도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짓고 나서 공간이 이렇게 부족할지는 저희들도 몰랐고, 뭐 그때야 이제 저는 실장이니까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계속 이게 공간을 이렇게 작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정자들은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됐는데 어쨌든 기회가 된다면 협업하고 같이 장석에 와서 수업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그 대학원생들을 모집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장석에 와서 문서들도 만지고 장석에 있는 고서들을 활용해서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제일 좋은 대학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고서를 만져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장석학에 와서 장석학의 연구 보조원으로 취직한 우리 출신들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쉬운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장석학 관장님하고 좀 잘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나눴던 정보화의 방향, 그다음에 시스템의 개선, 그리고 지금 교육에서의 협업, 특히 그 1년 남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해 나갈 텐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이제 난방이 끝나고요. 급속도로 온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있었던 얘기, 특히 이제 장수학의 미래와 관련된 얘기들, 가까운 미래, 시스템의 미래, 그리고 사업적인 미래에서 북한이라든가 해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장서각은 장서각 나름대로 계획안을 또 짜고 달릴 준비를 해야 되고, 마침 든든한 우분이 부원장님으로 가셨으니까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긴 시간 감사합니다.